이래요. Therefore, 따라서 red is used. 빨간색이 사용된답니다. In the middle of the bench. 그 진열대 중간에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을 이제 설치를 합니다. 빨간색. To attract the consumer and lift sales.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그럼 빨간색이랑 판매량 뭔 상관인데? 그 어떤 연결 관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뒤에서 나오겠죠? Why red? 왜 빨간색이냐? Red has hidden messages. 여기 보시면요. 내가 현재 완료 아님이라고 써놨어요. have pp 아닙니다. hidden이 메시지를 꾸며주는 거야. 빨간색은 숨겨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예요. 알겠죠? 숨겨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 in a consumer's mind. 이 소비자의 머릿속에요. It can indicate. 자, 그것은 즉 빨간색은요. 뭘 나타낼 수 있냐면 danger, stop, passion 이런 걸 나타낸답니다. 위험, 중단, 열정 뭐 이런 걸 나타내죠. 보통 빨간색이 상징하는 게. Whatever the message. 자, 그 메시지가 뭐든지 간에 red stands out. 일단 빨간색은 눈에 띄고요. 그리고 attracts the eye to it. 그것 쪽으로, 즉 빨간색으로 눈길을 끌게 된답니다. 빨간색이 있으면 또 확 눈에 띄니까. 그죠? The aim, 목표는 is to draw the consumer's eye.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거죠. 양쪽 끝에서만 제품을 사고 여기 걸 안 산대. 그러니까 여기 빨강으로 세팅하면 이제 이쪽으로 시선을 끄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To the middle of the display. 전시된 것의 중앙으로 시선을 끄는 거죠. It works.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보라고. On a stove. 그 가판대에서 한번 시도해보래. 중앙에다가 빨간색 제품을 놔보라는 거죠. If a red product is not available. 만약에 빨간색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을 못 쓴다면은 그러면은 use a red drape. 빨간색 휘장을 사용하랍니다. 빨간색 휘장, 빨간색의 천대기라든가 빨간색 뭐 데코레이션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 한번 사용해 보라고요. In the center of the display to achieve the same result.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진열대 중앙에다가 빨간색 휘장을 사용해 봐라. 이러고 끝났어요. 쉽죠? 아주 쉽습니다. 이 글은요. 그러니까 이 글은 결국에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진열장에서 양 끝에 있는 것만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판매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즉 중앙에 있는 부분의 물품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빨간색을 사용한다. 여기서 빨간색은 사람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한다. 일단 사람의 소비자의 시선을 끌면은 그럼 일단은 한번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걸 구매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예 평상시에는 시선도 안 갔으니까 구매할 확률이 낮았던 건데 빨간색으로 일단 시선을 끌면 일단은 한번 쳐다라도 보니까 구매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빨간색을 이용해서 판매량을 한번 늘려봐라 라는 겁니다. 쉽죠? 겁나 쉽죠 이번 거는요. 넘어갈게요. 6강 4번 가겠습니다. 9강 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 아니 그렇다고요. 자 볼게요. 이번 소재도 조금 뭔가 헷갈려 보이네요. 데이터의 양과 가설 검증이라는 소재네요. 읽어보겠습니다. To check a given hypothesis. 자, 주어진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we need data. 우리 데이터가 필요하네요. Relevant to the hypothesis. 그 가설과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하답니다. 자, 이건 좀 이해를 잘하면서 읽어야 돼. 잘 따라오세요. 어떤 가설이 주어져 있어. 근데 그 가설과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하대요. 우리가 그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요. In a laboratory setting. 자, 실험실 환경에서 experiments are carefully designed. 자, 실험이 세심하게 설계가 됩니다. To generate the needed data. 그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려고 실험이 세심하게 설계되는데요. In fact, 사실은 many times, 많은 경우에 experiments are designed. 실험이 설계된대요. To falsify the hypothesis. falsify는 이제 그 별주 단어로 맨 아래 나와 있는데 틀렸음을 입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틀렸음을 입증하다. 그러면 그 가설이 틀렸음을 입증하려고 실험이 설계된답니다. In order to see. 확인해보기 위해서요. If the hypothesis survives the confrontation with reality. 가설이 현실과의 대면에서 살아남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설이 틀렸음을 입증하려고 설계되어 있대요.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정리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설 검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가설 검증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실험은 종종 가설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다고요. 가설을 무효화하려고. 어떻게 가설을 세웠어. 근데 그럼 이 가설이 진짜 맞느냐? 아니다. 아니라는 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라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그 가설이 현실과의 대면에서 살아남는가, 현실과의 대면에서 살아남는가는 이 가설이 실제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말하는 거야. 자, 즉 우리가 때때로 실험을 통해서 가설이 틀린 것을 입증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 가설이 이러한 반증 시도를 견뎌낸다. 그래서 그 가설이 여전히 유효하다. 즉 가설이 올바르다. 이렇게 된다면 그 가설은 현실과 잘 부합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뭔 말인지? 어떤 가설을 세웠어.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교재 맨 아래다가 써놨는데요.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제 거에만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 썼냐면 학교에서 성적이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이거의 상관관계를 한번 따져본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설을 먼저 세우는 거죠. 가설이 뭡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성적은 떨어진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설을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겠죠. 그렇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설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하는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1등급자 애들을 쫙 모아, 2등급자 애들을 쫙 모아. 그래서 이번 이제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제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설을 검증하거나 반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측정한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은 어떻습니까? 가설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가 그 가설을 검증하기에 적절한 거죠. 그렇죠? 가설을 먼저 세웠잖아.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을수록 성적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놓고 세팅을 가설을 세워놓고 이 가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수집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1등급자 애들은 스마트폰 사용량이 낮았다. 뭐 2등급자 애들도 다 낮았다. 뭐 예를 들어서 한 7등급자 애들은 사용량이 다 높았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 가설이 성립하는 거죠. 참이 되는 거죠. 참. 그렇죠?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1등급자 애들이 뭐 하루 평균 한 8시간 썼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한 5시간 썼어. 얘들은 한 6시간 썼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 가설이 잘못됐다라는 걸 또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이 가설 검증을 할 때는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하면은 이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한 거야 지금까지. 됐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Generating such experiment. 그런 실험을 만들어내는 게 is possible, 가능한데요. Because we have the hypothesis in advance. 우리가 사전에 가설을 이미 세웠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가설을 이미 세웠으니까 우리가 이런 실험을 세팅할 수 있는 거죠. 가설에 맞게끔 실험을 세팅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반전됩니다.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세요. 하지만 if we rely on data to generate hypotheses. 우리가 가설을 생성하기 위해서야,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에 의존한다면,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가설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에 의존한다면 we cannot make sure, 우리는 확인할 수 없대요, 대절을요. The data gathered, 수집된 데이터가 usually in an opportunistic manner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통 기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is the data needed to prove or disprove the hypothesis. 그 가설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인지 이거를 확신할 수 없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걸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야. 아까는 가설을 먼저 세우고 데이터를 수집했죠. 이번엔 거꾸로 가는 거야.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리로 가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운다면, 거꾸로 간다면, 그러면 그 데이터가 실제로 우리의 가설을 입증하거나 반증하는데 이게 적합한 데이터냐,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어. 즉 아까 제가 들었던 이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영어가 1등급 몇 명, 2등급 몇 명, 3등급 어떤 애들 이렇게 있어. 이걸 측정을 해. 그리고 얘네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거야. 얘네들이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하는가,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가, 이런 행동 패턴을 막 분석을 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거꾸로. 그럼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은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가설을 이제 거꾸로 세우는 거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데 이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성적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모든 내가 변수를 제대로 제거했는지 아니면 이게 우연으로 일어난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등급자 애들이 진짜로 실제로 한 6시간 썼고 7시간 썼고 8시간 썼다고 해볼게. 이렇게 썼다고 쳐볼게. 그럼 이 데이터를 먼저 수집했어. 이번에는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로 가설을 세우는 거야. 아, 스마트폰 사용량이 적은 애들이 성적이 높구나 이렇게 가설을 세웠다고 해볼게. 근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야. 왜 잘못된 거냐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 딴 학교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6시간이지만 예를 들어 1등급 애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컴퓨터 사용하는 시간은 10시간이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다른 변수가 다 제대로 제거가 됐는가? 이거를 우리가 고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설을 세우는 거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 가설에 알맞는 어떤 환경과 데이터를 수집해갖고 실험을 한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세우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을 세우는 건 위험하다고요. 됐어요?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적용하는 게 말이 맞다라는 거겠죠. Having more data. 자,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creates a dilemma. 딜레마를 초래한대요. 즉 뭐냐면 it provides more chances. 그것은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To have the right data. 그러니까 알맞은 데이터를 확보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it also provides. 그것은 또한 뭘 제공하냐면 many more potential hypotheses. 훨씬 더 많은 잠재적 가설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했어요. 1등급자 애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 시간으로 6시간, 7시간 뭐 이렇게 쓴다. 예를 들어서 3등급은 뭐 8시간 쓴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측정했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쉬는 시간에 뭐 잠자는 애들 뭐 몇 명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어 배우는 애들 몇 명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막 쫙 수집을 했다고. 여러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 그러면은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는 거는 역시나 알맞은 데이터를 확보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건 맞는데 근데 잠재적 가설도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잠재적 가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6시간 하루 평균 쓴 애가 있었어. 근데 얘가 잠을 겁나 많이 자. 예를 들어 쉬는 시간마다 자. 수업 시간에도 막 가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어떤 가설이 나올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새벽에 공부하는 애들이 1등급을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가설을 또 새롭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잠재적 가설도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알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험이라는 거는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모든 환경은 다 똑같은 상태에서 단 하나의 변수만 줘야 실험이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변수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많은 변수를 가지고 어떻게 가설을 내린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Since the number of hypotheses, 자, 가설의 수가 grows faster, 빠르게 늘어나겠죠. than the data, 데이터보다 가설의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we have no hope of catching up. 우리가 따라잡을 가망성이 없답니다. Simply by collecting more and more measurements. 단순히 점점 더 많은 측정값을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따라잡을 가망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가설 검증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반대로 데이터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여러 갈래의 가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됐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뭐 이 스마트폰 어쩌고 얘기한 거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다 써놓은 건데요. 가설을 세우면 그 가설 환경에 맞는 실험만 하면 되니까 데이터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면 어떤 종류의 가설을 세워야 할지 이 가설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자,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 거 갑시다. 아까 나눠드렸던 거 11강 갈게요.
좀 어려워서 오늘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뭐 수월하네요. 잠깐만. 자, 아까 나눠드렸던 11강 한번 펴봅시다. 11강.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이 이만큼 하잖아요. 그러면은 A반도 이만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진도를 맞춰서 같이 할 거니까. 그래서 A반, 근데 내 기억으로 A반이 니네보다 진도가 한 지문인가 느렸거든요. 내 기억으로.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내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학교 가시면요. A반 애들 이제 가다 보면은 그래. 수요일날 고생하고 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마 걔네들은 10시까지 해도 못 끝낼 수도 있어요. 자, 가겠습니다. 11강에 시간상 한 1번 아니면 2번?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자, 가겠습니다. 다 폈어요? 11강 1번? 갈게. 자, 몸짓과 언어 능력 간의 연관성이랍니다. 자, 첫 문장이 주제거든요. 바로 읽어볼게요. Gestures and speech. 몸짓과 언어는 use similar neural circuits. 유사한 신경회로를 사용했대요. As they developed in our evolutionary history. 우리의 진화 역사에서 그것들이 즉 제스처와 스피치가 발달할 때 유사한 신경회로를 썼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짓과 언어라고 했잖아요. 몸짓이라는 건 body language, 즉 non-verbal한 거예요. non-verbal. 알겠죠?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피치는 verbal이죠. verbal. 언어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가 유사한 신경회로를 썼다는 거야. 둘이. 이어서 보자면 시카고 대학의 심리 언어학자인 데이비드 맥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was the first to suggest this. 이것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었는데 he thought. 자, 그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딱 나왔죠. non-verbal and verbal skills라고 나왔죠. 비언어적 그리고 언어적인 기술이 might retain their strong ties.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대요. 이분도 비록 뭐할지라도 they would diverge into separate behavioral spheres. 서로 다른 행동 영역으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금 우리는요 몸짓과 언어는 사실 지금 현대에서는 별개죠. 바디랭귀지랑 언어는 별개잖아.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뒤에 내용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 말도 잘 못해. 반대로 내가 말을 잘 못하면은 신체적에도 문제가 있어.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었다는 거야. 서로.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He was right라고 나왔죠. 그것이 맞았다고요. 그가 맞았다고요. 연구를 해봤대요. Studies confirmed it. 자, 연구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with a puzzling finding. 그러니까 당황스럽게 하는 결과로 그것을 확인했답니다. 자, 실험 내용이 나오는데 People who could no longer move their limbs after brain injury. 자, 뇌 손상 이후에 그들의 이 림이라는 게 사지거든요. 사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야. 그들의 사지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대. 뇌 손상 때문에 이제 몸을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또한 점차적으로 lost their ability to communicate verbally.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능력도 잃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뭡니까? 결국에는 신체적 문제가 생긴 거죠. 신체적 문제. 여기서 신체적이란 건 뭡니까? 다시 한번 non-verbal이야. non-verbal.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언어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verbal 영역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맞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얘네는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둘이.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나왔잖아. 지금. 그렇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험이. Studies of babies. 아기들에 대한 연구를 또 다른 걸 했는데 show the same direct association. 똑같은 직접적 연관성을 보여준대. 또 we now know. 우리 이제 알고 있는데 배절을 알고 있는데 infants, 유아들이 do not gain. 여기 not 나왔고요. until 나왔죠. not A until B.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B 할 때까지는 A 하지 못하다. 그렇죠? 여기에 내가 좀 설명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좀 이따가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해석 먼저 해보고 우리는 이제 뭘 알고 있냐면 유아들이
얻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A more sophisticated vocabulary를요. sophisticated, 정교한, 더 정교한 어휘력을 얻지 못한답니다. 뭐 할 때까지는? 그들의 fine motor finger control이 improve 될 때까지. 그들의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 컨트롤이 개선될 때까지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 통제가 개선된다. 이건 뭡니까? 결국에는 non-verbal이죠. non-verbal. non-verbal이 올라가야만 더 정교한 verbal 영역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두 예시에서 공통점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읽었을 때 단순히 이 둘은 강한 유대감이 있다 정도로만 말했거든. 근데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고 신체적으로 개선되면 언어적으로도 개선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출발이 얘로 나와요 항상.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반대의 경우는 안 나왔어요. 언어가 개선되면 이게 신체적인 개선된다. 이건 안 나왔어요. 일단 본문에는 안 나왔습니다. 예시에서는 전부 다 뭐다? 내가 신체적으로 뭔가가 개선되면 언어적으로도 개선된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실제로 최근에 그때 이제 막 우영우 막 이런 거 한창 유행하고 이럴 때 그런 이제 막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되게 관심이 되게 뜨거웠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주변에 보면은요, 이 신체적으로 이제 그 불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제 뇌 손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걷지를 못한다던가 이런 안타까운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진짜 안타깝게도 약간은 말이 좀 어눌하거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잘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도 말로도 그게 좀 잘 발현이 안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문제가 언어적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예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That's a remarkable finding. 그건 놀랄만한 연구 결과랍니다. Gestures, 몸짓은 are windows into thought processes, 맥닐 says. 그래서 맥닐이 말하기로는 몸짓이란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답니다. 이런 게 딱 함축의미 추론 같은 걸로 되면 딱 좋을 텐데. 그렇죠? 제스처는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래요. 네. 다 했냐? 테스트 다 받고, 채점 다 했고, 페널티 없고, 다 썼어? 5분만 기다려. 자, 다시 한번. 몸짓은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다. 몸짓으로 인해서 언어에 영향을 준다. 결국 이 얘기죠. 됐어요? 몸짓과 언어 능력 간의 연관성을 말한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이제 신체적 상태, non-verbal의 상태에 따라서 verbal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아까 이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드린다 했죠? 이 부분만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잠깐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여기다 좀 쓸게요. 여기다. 여기다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 나대 연필 B예요. 이게 직역으로 하면은 B 할 때까지 A를 안 한다 이 소리잖아. 그렇죠? 직역을 하자면. 근데 이게 사실은 요 해석보다는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 해석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A 하다라고 돼 있죠. 해석을 보면요. 근데 여기 낫이 붙었잖아. 그래서 학생들한테 혼동을 주기가 좋아서. 그래서 이 해석을 좀 더 선호합니다. 학교에서는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밥을 안 먹는다야. B는 숙제한다야. 예를 들어서 나는 숙제를 다 할 때까지는 밥을 안 먹는다. 이런 말이죠. 만약 집어넣으면. 그럼 이 버전으로 해석하면 나는 숙제를 다 하고 나서야 밥을 먹을 거다. 똑같은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 버전 해석도 많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요. 변형하기가 좋아요. 변형하기가. 제가 여기에서는 변형 버전을 한 개만 썼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나대 연틀비를 첫 번째 강조 구문을 이용해서 변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도치 구문을 이용해서 변형할 수 있는데 우리 주역고는 도치를 아주 사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망성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강조 구문은 우리가 이때 강조 구문으로 쓰죠. 그래서
it is. 뭐 과거형이면 was죠. 그 다음에 여기 대시 나오겠죠. 이게 강조 구문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강조 구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잘 보세요. 뭘 강조할 거냐면요. 얘를 강조하는 거야. until be. 원래 강조 구문에서 강조할 수 있는 거는요. 명사나 부사거든요. until be가 뭐야? 부사절이잖아. 부사절 또는 부사구.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until be를 넣을 건데 not이 들어가 있죠. 부정문이잖아. 그러니까 not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not이 여기 들어가. 그리고 until be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럼 not 들어갔고 until be 들어갔으니까 남는 게 a죠. 그래서 a 내용이 여기로 빠지는 거예요. 됐어? 강조 구문을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도치 구문 볼게요. 도치 구문은 이제 여기 부정문이 있으니까 부정어 도치로 이루어집니다. 부정어 도치. 그러면 not이 문장 맨 앞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뭘 쓰냐면요. until be 내용이 나와요. until be.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남는 내용이 뭡니까? a가 남았죠? 그래서 a 내용이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도치로 바꾼 건데요. 이렇게만 보면은 니네가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항상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요 A 부분 쓸 때 많이 틀리거든요. A 부분 쓸 때. 이거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예시. 좀 쉽게 보여줄게요. 쉬운 예시로. 쉬운 예시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있는 걸로는 니네가 한번 직접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내가 썼던 예시로 만약에 I didn't have dinner until I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내가 숙제를 끝낼 때까지 나는 저녁을 안 먹을 거다. 난 숙제 끝내고 나서 저녁을 먹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얘를 강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강조로 바꾼다면 일단 it is that 이거잖아. 그쵸? 근데 시제가 지금 과거니까 was로 써야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not을 여기다 집어넣으라 했어. until be를 여기다 넣으라 했죠. until be. 그럼 이 내용을 여기다 씁니다. 자, 썼어요. A 내용이 뭡니까? 요거였잖아. 요게 A 내용이죠. A 내용을 여기다 썼는데 not이 앞에 있잖아. 여기에. 그럼 여기 not을 빼버려야겠죠. 뺐는데 이렇게 쓰면 틀리겠죠? 왜냐면 시제가 안 맞잖아. 그래서 얘를 had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됐어? 이게 강조 구문으로 바꾼 겁니다. 됐나요? 자, 도치 버전도 보여줄게요. 도치 버전. 도치 버전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not until be A 이거라고. 자, 그럼 B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거죠? 요거 그대로 씁니다. 썼어. A 내용 요거죠? A 내용 그대로 쓸게요. 자, 썼는데 여기에서 도치가 돼야 되잖아. 도치가. 그러니까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I가 뒤로 가야 돼요. 이렇게. 됐어? 이 부정어 도치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데 의문문처럼 써야 되거든요. 의문문처럼. 근데 봐봐 여기서 또 얘들아. 잘 봐야 돼. didn't인데 not이 앞에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not을 쓰면 안 되겠죠. 그쵸? 우리가 의문문처럼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did I have로 써야 될 거 아니야. did I have. 그래서 did I have dinner 이러고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도치 구문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느냐? 지금 원문에 나와 있는 버전은 이거예요. 이게 원문 버전이죠. 이거 I did는 어쩌고 나온 거. 그럼 이걸 어떻게? 강조 버전이나 도치 버전으로 낼 수도 있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기본 틀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기본 틀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infants do not gain not 나왔고 뒤에 until 나왔죠. 그렇죠? 주어 동사까지 나왔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강조 구문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도치 구문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올 수 있거든요. 변형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참고용으로 여러분께서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빈 공간이 많이 있을 테니까. 알겠죠? 필기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 제가 뭐 진도는 더 안 나갈 거고 아까 저기 죄송한데 한 친구 제가 좀 뭐 검사를 좀 해줘야 돼갖고요. 일단 촬영을 좀 끊고 그 다음에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보신 거나 그리고 이제 혹시 단어 페널티 다 쓰신 거 있으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오겠습니다. 자, 일단 촬영 먼저 볼게요.